이란의 최정예 드론 부대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412기 동시 발사. 중동 전문가들은 이건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밤, 하늘에서 412개의 불꽃이 차례로 꺼졌습니다. 격추한 것은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가 중동의 하늘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브렛 캐버너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군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집 거실에는 항상 미국 지도와 세계 지도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국경선 하나하나, 색으로 구분된 나라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살아있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궁금증이 저를 웨스트포인트로 이끌었고 웨스트포인트가 저를 국방부로 이끌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 저는 군사 전략과 방산 시스템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성적은 상위 5%였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 저는 데이터 머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감정보다 수치를 믿고 직감보다 통계를 신뢰하는 학생. 저는 그 평가를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사 전략이란 결국 숫자 싸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기의 미사일, 몇 킬로미터의 사거리, 몇 %의 요격 성공률. 그 숫자들 속에서 저는 세계를 읽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미 국방부에 들어가 수석 방산 어드바이저로 22년을 일했습니다. 걸프전 때는 쿠웨이트 현장에서 방공 시스템 평가관으로 직접 뛰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스커드를 격추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늘에서 섬광이 터지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이라크전 때는 바그다드 외곽 기지에서 미사일 방어 운용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3번의 현장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파견 때는 탈레반의 박격포 공격을 기지 안에서 겪었습니다. 폭발음이 귓가를 찢을 때 저는 데이터 분석 노트북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두고 웃었습니다. 브렛은 탈레반보다 노트북이 더 소중한 놈이라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산자문위원으로도 8년을 활동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방어 시스템을 평가하고 자국 방산 역량 강화 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세계 방산 시장의 구조를 속속들이 파악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이스라엘이 정밀화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응용하는 구조. 러시아가 그 구조 밖에서 독자 노선을 걷고 그리고 아시아는 특히 한국은 그 구조 안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 저는 그렇게 세계 방산 지도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지도가 얼마나 오류투성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지도를 완성된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서도 3권 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미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채택됐습니다. 제목은 현대 방공 시스템의 실전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중동 안보 구조의 변화와 방산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냈는데 출판 당시 방산 전문지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그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산 분석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의 영역이다. 그 원칙이 이 책을 가능하게 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냉혹한 숫자의 사나이.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국제 방산 뉴스를 훑고 각국의 군사력 동향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원두로 내린 아메리카노. 설탕도 크림도 넣지 않는 블랙. 그것이 27년 동안 변하지 않은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캐서린은 그 커피 냄새가 나는 아침에 저를 깨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깨어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지금은 국방부를 나와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글로벌 안보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동 방산 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링컨 기념관이 보입니다. 그 웅장한 석조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제 이름이 걸린 명패, 제 이름이 찍힌 3권의 책, 제 이름이 오른 자문위원 명단들. 저는 그것들이 저를 정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 방산, 특히 한국의 방위 산업을 낮게 평가해 왔습니다. 아주 낮게요.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라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이겠지. 실전 검증도 없는 마케팅 상품이겠지. 화려한 브로셔와 달리 전장에서는 써먹지 못하는 물건이겠지. 저는 그 생각을 편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석이라고 불렀습니다. 27년의 경력이 만들어준 냉정한 분석이라고요. 국방부 재직 시절 한 회의에서 누군가가 한국 방산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말이 옳았기 때문에 조용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어이없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에 대해 들여다본 것처럼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은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나라, 대한민국이 단 하룻밤 만에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412기의 드론과 함께. 아내 캐서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28년이 된 캐서린은 저보다 저를 더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캐서린이 조용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브렛, 당신은 미국 아닌 것은 항상 두 번째로 보잖아요. 저는 그때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압니다. 캐서린은 그날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야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지혜였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클, 26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에 입대한 아이입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중동 지역 파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입대할 때 저는 기뻤습니다. 대를 이은 군인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견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저는 통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파견 중 발생하는 사고의 숫자,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 아버지로서의 저는 그 통계 속에 마이클이 들어가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이야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분석가라는 갑옷을 이렇게 쉽게 뚫어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실에는 데이비드 한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한국계 미국인 연구원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5살쯤 어렸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존재감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와서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래전부터 제게 한국 방산 자료를 건네곤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건네는 사람처럼. 저는 매번 정중하게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꺼내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항상 단단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조용함이 가장 큰 배려였습니다. 그는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열대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브렛 캐버너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7년의 경력, 3권의 저서, 가득 찬 확신, 그리고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자료 한 묶음. 그 서랍이 열리는 날 제 인생도 함께 열렸습니다. 워싱턴 DC의 겨울은 유난히 건조합니다. 2023년 11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5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 위에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로이터, 제인스 디펜스, 브레이킹 디펜스. 매일 아침 확인하는 세계의 방산 전문 매체였습니다. 헤드라인들을 후었습니다.
이란 드론 부대 전력 강화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늘 보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란의 드론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혁명 수비대 무인기 부대가 확장 중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보고서 파일을 열어 해당 수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글로벌 안보 전략 연구소에서의 제 하루는 철저히 루틴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오전 6시 반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국제 안보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고 오전 10시에는 팀 회의에 참석하며 오후에는 자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중동 방산 분야를 주로 다루다 보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란의 군사 동향이 제 책상 위에 항상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자료들이 책상을 넘어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캐서린이 가끔 연구소로 점심을 가져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브렛, 이 방은 당신 머릿속과 똑같이 생겼네요. 저는 그것도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연구소에는 12명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고 각자의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중 데이비드 하는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전문 분야는 동아시아 방산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 내부에서 동아시아 방산은 주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류는 언제나 미국이었고 러시아였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전문성이 주변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묵묵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지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UAE가 한국의 천궁 방공 시스템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속으로 가볍게 혀를 찼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UAE가 실전 검증이 부족한 시스템을 도입하다니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선택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연구소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기상조의 실험적 선택이며 실전 운용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지금 그 문장을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검증 없는 단정. 그것이 제 보고서였습니다. 방산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국 방산연구원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아부다비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궁 모형과 함께 저는 그 부스 앞을 지나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모형을 봤습니다. 깔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명함은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강렬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명함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영수증들과 함께 구겨졌습니다. 지금 그 명함을 갖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점심자리에서 짐 화이트가 물었습니다. UAE가 천궁 배치한다던데 브렛 어떻게 생각해? 저는 샌드위치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많으니까 뭐든 사보는 거겠지. 실전에서 쓸 일이 없기를 바라야지. 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대화가 몇 달 후 얼마나 큰 역설이 될지는 그 점심 자리에 앉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두툼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고양이가 먹이를 가져오듯 브렛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천궁 개발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고 넣었습니다. 딸깍, 서랍이 닫혔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미 다른 보고서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서랍 속의 자료가 나중에 제 27년 커리어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즈음 저는 중동 안보 상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드론 부대 관련 기밀 해제 문서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숫자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2020년 대비 340%, 이란의 드론 보유 규모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살짝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기존 방어 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패트리엇이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있지 않은가? 저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방어 취약 구간이라는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공백이었습니다. 고고도와 저고도 사이 빠른 속도의 동시 다발 소형 드론에 대응하는 구간. 패트리엇이 커버하기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동시에 수백 기의 드론이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불편했습니다. 저는 해결책란을 비워둔 채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27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빈칸이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데이비드가 다음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렛, 그 취약 구간 말인데요. 천궁이 정확히 그 구간을 커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중고도 요격 체계와 탐지 레이더 연동 방식이 기존 시스템과 다릅니다. 진지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빈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중동 현지 정보원 칼리드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칼리드는 아부다비에서 활동하는 방산 정보 브로커였습니다. 10년 인연이었습니다. 과장된 표현을 즐기는 사람이었지만 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은 지 열흘 후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로버트 피어스였습니다. 국방부 구동료, 현재 중동 방산 담당 국장. 그의 전화를 새벽에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기 전 이미 몸이 굳었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제가 27년 동안 들어본 그 어떤 브리핑보다 침착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브렛, 지금 즉시 상황실로 와야 해. 이란이 움직였어.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달렸습니다. 캐서린이 잠결에 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산 분야에 27년을 있다 보면 현장의 공기를 읽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모니터가 벽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열댓 명의 분석관들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중앙 레이더 화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412개.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점들이었습니다. UAE를 향해 동시에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412. 제가 27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방산 전문가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동시 다발 포화 전술. 어떤 방어 시스템도 이 규모에는 설계 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로버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드론 부대가 전면 발진했어. 카미카제 드론이야. 동시 다발 포화 전술.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겨우 물었습니다. 패트리엇 잔여 용량은? 현장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200기가 한계입니다. 나머지 212기는 뚫립니다.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머지 212기는 뚫립니다. 212기가 UAE 영토에 쏟아진다면. 저는 그 계산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계산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마이클이 파견된 기지의 위치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은 분석가로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로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석 화면 위로 마이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텍스트가 깜빡였습니다. UAE 천궁포대 전면 교전 돌입.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싶었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어쩌면 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 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보고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요격 첫 성공 보고가 들어온 것은 교전 개시 4분 후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격추 1, 격추 2, 격추 3.
그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각 말했습니다. 센서 오류 확인해봐요. 이 숫자는 말이 안 돼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다른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캐버너 씨.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0, 20, 50, 100. 상황실이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집단적 정지 상태였습니다. 30년 방산 경력의 짐 화이트가 나직하게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브렛, 이거 실화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한국이? 정말? 중간 집계가 나왔습니다. 요격률 97.8%.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97.8%. 패트리엇의 역대 최고 기록은 82%였습니다. 세계 최고 방공 시스템의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숫자는 그것을 15%포인트나 넘어서 있었습니다. 인류 방공 역사상 단 한 번도 달성된 적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때 제 뒤쪽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계 오류야. 검증이 필요해. 이 숫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 헤럴드 베인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방산 기업 세 곳의 이해관계를 오랫동안 대변해 온 로비스트 출신 참관인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대변하는 산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헤럴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봤습니다. 로버트가 UAE 현장 지휘관과의 위성 교신을 연결해 줬습니다. 화면에 살림 알마주루이. 지휘관의 얼굴이 떴습니다. 먼지가 뒤덮인 군복, 충혈된 눈, 갈라진 입술. 사막 위에서 밤새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살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밤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살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공포와 안도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수천 장의 방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눈 하나가 제가 읽어온 모든 보고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헤럴드가 상황실을 나가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캐버너, 나중에 얘기 좀 하지. 저는 그의 손을 느리게 치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의미였는지는 곧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97.8%. 그 숫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UAE 실전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소장에게 독자 분석팀 구성을 보고했습니다. 5명 규모의 팀이었습니다. 예산도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예산 승인이 반려됐습니다. 결제란에 누구의 서명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짐작하시는 분은 짐작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UAE 현장 파견 요청도 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하나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입니다.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편리한 방패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 그 말 뒤에 숨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견 요청서를 3번 다시 냈습니다. 3번 다 같은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복도에서 짐 화이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10년직이었습니다. 함께 이라크에서 분석 업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세계 안보를 논하던 친구였습니다. 그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길 하나가 그 어떤 보고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방산업계 로비 네트워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저는 그때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론으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의 목표물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메일 회신이 느려졌습니다. 점심 자리에 부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킨 것은 데이비드 하나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말을 하는 데이비드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단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연구실에서 저는 공개 자료만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27년 경력이 이렇게 초라한 적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손이 갔습니다. 딸깍 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줬던 천궁 자료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읽었습니다. 자기 의심은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소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진실만 남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천궁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독자 개발의 역사가 자료 속에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쌓아온 기록들, 해외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도 독자 설계를 고집한 흔적들, 수십 번의 실패와 재도전의 기록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건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창조였습니다. 제가 조립이라고 불렀던 것이 실제로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쓴 과거의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던 파일이었습니다. 조립 라인 수준의 방위 산업. 그 문장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도 없이 그 문장을 썼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개발 과정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썼습니다. 27년의 경력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서요. 제 이름이 찍힌 그 보고서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제대로 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려놓고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항상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관련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거리에 실직자들이 넘쳐나던 그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천궁 개발팀은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문장 앞에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월급이 밀리는데 도면을 그렸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남아서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 2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손들이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려도 도면을 내려놓지 않은 그 고집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마이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 거기서 뭔가 대단한 일 일어난 거 맞지?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보냈습니다. 응, 아빠가 틀렸어. 마이클은 물음표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간만이었는지 얼굴 근육이 어색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연락을 해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렛,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마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데이비드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날 처음 본 데이비드의 미소였습니다. 화상 면담이 연결된 것은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수십 개의 설계 도면과 모형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함께 두툼한 연구 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 박사였습니다. 한국방산연구원 수석 엔지니어, 천궁 개발 17년의 현장 책임자. 박진우 박사는 처음부터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과를 과시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브렛이 17년 동안 우리는 347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낼 생각도 잊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347번. 저는 그 숫자를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347번 실패하고도 348번째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지인지를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방산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타인을 믿지 않으려 했던,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저의 오만한 모습을요. 박진우 박사가 UAE 배치 전 천궁이 수행한 모의 격추 테스트 원본 데이터를 공유해줬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받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정확했습니다. 일관됐습니다. 실험 조건, 표적 설정, 요격 결과, 오차 범위,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케팅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정직한 과학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데이비드 한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저희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맨발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3살이었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요. 그 나라가 이걸 만들었다는 게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데이비드가 왜 그 자료를 제 책상 위에 놓고 조용히 돌아섰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천궁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완전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메모를 꺼내 박진우 박사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심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찾아왔습니다. 공식 채널이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예산도 없고 파견도 막혔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도 고립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것은 거짓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데이터를 믿었다면 그 데이터가 불편한 진실을 가리킬 때도 데이터를 따라야 했습니다. 저는 공식 루트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산림 알마주루이 지휘관의 개인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상황실에서 교신한 위성 채널 기록을 통해 접근 루트를 찾아냈습니다. 개인 이메일로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브렛 캐버너입니다. 상황실에서 교신했던 분석가입니다. 당신의 증언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27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제공한 개발 원본 데이터와 UAE의 실전 격추 데이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숫자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설계대로 작동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실전 조건에서 설계 당시의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석가로 27년을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일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독립학술 플랫폼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헤럴드 베인이 싱크탱크 안에서 막는다면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진실을 막는다면 시스템 밖에서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커리어를 건 결정이었습니다.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 캐서린이 긴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끝까지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새벽에 커피를 타서 가져다 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지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두툼한 추가 자료를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브렛,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자신의 직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데이비드가 이사회에 직접 통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함께 가겠다고. 그 한 문장이 제가 데이비드에게 가장 크게 비친 것입니다. 산림 지휘관이 응답해 준 것은 개인 연락을 보낸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저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그것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기 표였습니다. UAE에 도착한 것은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을 나서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겨울의 열기라니. 저는 코트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밤이 펼쳐졌던 땅이라는 것을. 산림 지휘관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소나기가 강했습니다. 사막 위에서 버텨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황실 화면에서 봤던 그 충혈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림이 저를 데려간 곳은 격추 잔해 보관 구역이었습니다. 사막 모래 위에 격추된 드론 잔해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412기. 저는 그것을 숫자가 아닌 실물로 처음 봤습니다. 한 기 한 기의 잔해들, 이란이 만들고 쏜 드론들이었습니다. 각각의 드론은 날카로운 금속 파편들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모두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발이 모래에 박힌 것 같았습니다. 산림이 격추 순간의 영상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운용 장비에 저장된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분석가로서의 눈과 인간으로서의 눈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석가의 눈은 요격 패턴과 타이밍을 읽었습니다. 인간의 눈은 저 빨간 점들이 꺼지지 않았다면 어땠을지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젊은 UAE 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림이 통역해줬습니다. 한국 교관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훈련하셨어요. 우리가 지쳐서 집중을 잃으면 단 한 기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3시까지 훈련한 한국 교관.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UAE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선명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별이 선명합니다. 저는 제목을 먼저 적었습니다. 천궁실전 격추 완전 분석. 97.8%의 진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을, 산림의 증언을, 박진우 박사의 데이터를, 347번의 실패를, 새벽 3시의 교관을, 사막 위의 잔해들을, 젊은 병사의 눈빛을.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제 커리어 중 가장 짧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용기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귀국하자마자 헤럴드 베인의 협박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못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게 됐으니까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생각보다 빠르고 가혹했습니다. 헤럴드 베인이 이사회를 움직였습니다. 며칠 만에 제 연구원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공식 문서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이사회 결의.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27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를 한 뒤였으니까요. 제가 발표하려던 독립 플랫폼에서 게재 거부 통보가 왔습니다. 정중한 문장이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 주제의 논문은 받기 어렵습니다. 방산업계 언론에서 제 이름이 등장한 기사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뢰성을 잃은 분석가, 한국 방산 옹호 논란. 저는 그 기사를 출력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반드시 나중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짐 화이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렛 자네 이름이 블랙리스트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저는 알겠어, 짐. 고마워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짐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쓸쓸함을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이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뉴스에 나왔어. 괜찮아? 저는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가 맞는 것 같아서.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그럼 됐지. 그 짧은 답이 그날 제가 받은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이 닫히면 직접 문을 만들면 된다는 것을. 저는 개인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그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시스템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시스템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시스템 밖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2시 14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려놓고 3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7년의 커리어. 이 버튼 하나가 그것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3권의 저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문위원 경력, 수백 장의 분석 보고서. 그것들이 한 번에 무의미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저는 평생 그 서랍 속 자료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었습니다. 눌렀습니다. 6시간 후 다운로드 수 알림이 왔습니다. 47만.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도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화를 들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CNN 제작진의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단 3글자였습니다. 인터뷰 요청. 그 다음은 BBC였습니다. 알자지라였습니다. 저는 메일함이 채워지는 것을 보다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새벽을 넘긴 아침이었습니다. 박진우 박사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브렛이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의 방에서 냉혹한 숫자의 사나이 브렛 캐버너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천궁의 UAE 실전 성과를 역사적 방공 성취로 공식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었습니다. 역사적 방공 성취. 그 단어를 3번 읽었습니다. 천궁이 대한민국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후 방산 교과서에 이 날이 실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미 의회 군사위원회에 공식 제출 자료로 채택됐습니다. 연구원 자격 정지 결정이 철회됐습니다. 헤럴드 베인이 이사회에서 사임했습니다. 짐 화이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이번에는 안도가 들렸습니다. 자네가 이겼어, 브렛. 저는 말했습니다. 이긴 건 나 혼자가 아니야, 짐. 진심이었습니다. CNN 인터뷰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 줄로 표현해달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천궁은 마케팅 상품이 아닙니다. 세계 방공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문장을 말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27년 동안 수천 번의 브리핑을 했지만 그날 그 문장이 제가 한 가장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한국방산연구원에서 감사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직접 한국어를 번역해서 읽어줬습니다. 목소리가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기억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세계에 바르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편지를 지금도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편지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계의 반응은 빠르고 거셌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일본 NHK, 독일 도이체벨레까지 세계 주요 방송이 동시에 천궁 특집 보도를 편성했습니다. 알자지라가 특집 보도를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이집트, 인도, 루마니아, 이라크 6개 나라가 천궁 도입 협의를 긴급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방산 수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이동이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시스템. 그것이 바로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의 보도를 접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이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능력은 심각하게 과소평가됐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쪽이 상대방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 인정이 얼마나 압도적인 결과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적이 인정한 승리. 그것이 천궁이었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제조사가 내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왔다면 더 좋은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과학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안보의 태도입니다. 한국 방산 주가 폭등 소식이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자부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입니다. 그 자부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땀과 347번의 실패와 새벽 3시의 훈련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데이비드 한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 아버지가 이 뉴스를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안도감이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산자문회의에서 저를 공식 발제자로 초청해 왔습니다. 브뤼셀의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방산을 조립 수준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 압니다. 저는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세계 방공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K-방산 르네상스라는 말이 세계 경제 언론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가 모두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은 방산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로, 조선으로, 자동차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가 이제 방위 산업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긴 호흡으로 달려온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자국 방공 시스템, 현대화 검토 시 천궁 기술 분석을 공식 참조 자료로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방위산업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서의 변화를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이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보러 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방산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저를 폭도로 안내했습니다. 폭도 한쪽 벽에는 천궁 개발 연대기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사진과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1990년대의 첫 설계 도면, 수십 번의 시험 발사 실패 기록,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날의 사진, 연구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그 환호 뒤에 347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들이 없었다면 그 환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직접 347번의 실패 기록이 담긴 개발 일지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두툼한 바인더 수십 권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빼곡하게 적힌 실패 기록들, 날짜, 실패 원인, 개선 방향, 다음 시도 계획. 어떤 날의 기록에는 문장 끝에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지만 내일은 다를 것이다.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 박사와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작은 고깃집이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삼겹살을 불판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브렛씨. 불 앞에서 함께 먹는 것. 저는 그 말이 어떤 논문보다 깊었습니다. 삼겹살이 익어가는 냄새, 소주 한 잔의 온기, 불빛 아래의 두 사람.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음식과 술과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떤 방산 보고서도 이 만찬이 가르쳐준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어머니의 집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된장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함께 풍겼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젊은 어머니의 사진, 피난길의 사진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3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 피난을 내려오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3살 아이가 자라서 미국에 갔고 그 아이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기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27년 편견의 분석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어머니가 제 손을 2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과 함께 일한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데이비드 덕분에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없었다면 그 서랍은 영원히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이클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한국 사진 보니까 나도 가보고 싶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아빠가 안내해 줄게. 새 저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정해놨습니다. 세계가 오해한 나라, 대한민국의 방패. 이 책은 방산 기술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분석가 한 명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씁니다. 루틴은 같습니다. 그러나 쓰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씁니다. 강연장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교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분석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숫자만 보던 사람이 사람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늦고 가장 중요한 배움이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한 한국계 청년이 눈물을 훔치는 것을 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그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말을 잘 잇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나라가 자랑스러운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청년과의 짧은 대화가 이날 강연에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금 2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박진우 박사가 직접 건네준 천국 모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산연구원에서 보내준 감사 서한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것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며 방산 뉴스를 후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오늘 나는 편견 없이 데이터를 읽고 있는가? 오늘 나는 사람을 보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것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아무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총합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아버지 세대의 땀입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도 도면을 내려놓지 않은 엔지니어들의 손입니다. 새벽 3시까지 훈련을 멈추지 않은 교관의 눈빛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데이비드 한의 조용한 뒷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412기를 막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세계 방산을 분석하며 살았습니다. 수천 장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진짜 배움은 분석실 밖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조금 더 어깨를 펴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이룩한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들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결국은 인정하게 됐습니다. 27년이나 걸렸지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해 혹은 여러분이 느끼신 자부심에 대해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